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생오범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연주의 안내자 약사 유형준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란 내 몸 안의 방패로서 바이러스, 세균, 진균, 곰팡이, 기생충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력군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바이러스, 암과 같은 병원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면역은 크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나눕니다. 선천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으로서 피부, 그 다음에 점막, 위상과 같이 우리 몸 전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방어물질일 수도 있고요. 또 혈액에 있는 백혈구와 NK세포입니다. 여러분들 NK세포는 아마 면역 그러면 다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 NK세포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것들은 병원체가 들어오면 수분 또는 수시간 내에 바로바로 병원체를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후천면역은 여러분들이 출생한 이후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예방주사를 맞은 분을 해서 병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학습된 걸 기억해서 다시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때 빠르게 면역 반응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림프구의 B세포나 T세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보통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라고 해서 2, 3일 지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들이 같이 발현이 됩니다. 제가 바이러스 질환을 의심되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현대의학의 기준일보단 제가 약사로서 35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깨닫게 된 기준입니다. 첫 번째, 염증은 있지만 쉽게 환원되지 않고 항생제로도 낫지 않는 염증입니다. 특히 피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피부에 빨갛게 발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원도 되지 않고 항생제로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바이러스 질환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증상의 변화는 있지만 깨끗하게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만성 질환들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디션이 좋으면 증상들이 좀 줄어들고 컨디션이 나빠지면 더 심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데 여기에 증상의 변화는 있지만 깨끗하게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고 만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 모르는 질환들의 대부분은 저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바이러스를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거는 20세기 말부터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입니다. 그 전에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광학혁명으로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직접 그 바이러스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자현명이 발견된 이후로 바이러스를 실제로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는 바이러스를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것들에 의한 그런 학문적인 관습이 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대부분의 병들이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궁경부암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병이고요. 이 자궁경부암이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병원체가 돼서 그것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궁 감염자의 5만 명의 그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 중에 한 명만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람들은 HPV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원인체로 판단하기 쉽지만 반대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중에 49,099명의 환자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러스라고 원인이 결론 내리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규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질환들의 대부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했습니다. 네 번째는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로 목표하는 증상의 차도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번이 정답처럼 작용을 해서 1번, 2번, 3번일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염증은 있지만
잘 낫지 않고 항생제로 염증이 가시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경우에도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를 투여했더니 그 염증이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이 낫지 않고 그 다음에 증상이 경중은 있지만 반복되는 경우에도, 그런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를 투여했더니 증상이 개선되는 걸 보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침범하기 쉬운 부위입니다. 첫 번째는 공기랑 닿는 피부나 점막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기도를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생식기를 통해서도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특정 부위를 선호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를 좋아하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세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좋아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손상 부위의 감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절염에 걸리면 가다가 무릎을 삐끗하거나 발목을 삐끗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픈 경우는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물리적 충격에서. 이땐 바이러스 감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일주일 안에 깨끗이 좋아지고 열흘 안에 좋아지면 이거는 바이러스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체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통증들이, 즉 염증들이 3개월 이상 넘었을 때는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통증들이 있다는 건 거기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 염증이 있다는 건 거기에 면역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그 부위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3개월 이상 지속된 염증들은 만성염증이라 해서 이것들은 잘 낫지 않는, 항생제로 잘 낫지 않는 염증을 해서 다른 원인으로 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만성염증이 잘 안 낫는 것들이 바로 바이러스 감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왜 바이러스만 문제가 되는지를 저한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바이러스보다 세균이 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들은 크게 세균, 바이러스, 진균, 곰팡이, 진균은 곰팡이고요. 원충은 벌레를, 기생충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세균의 문제는 페니실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진균, 곰팡이는 항진균제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진균제는 오래 먹어야 되는데 오래 먹지 않고 증상이 있을 때만 먹기 때문에 깨끗이 낫지 않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는 원충이죠. 원충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항원충제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세균에서 페니실린 같은 좋은 약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특정 바이러스 몇 개만을 제외하고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항바이러스제, 즉 광범위 항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도 그 변이되는 것들이 제일 많아서 그 다음에는 그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보단 그때그때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신도 개발할 때도 적어도 어떻게 돼요? 1년은 좀 걸리죠. 그래서 새로 변이되는 바이러스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의 전파 용이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얼마나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또 제한하고 또 제한하고 해외여행 다 금지되고 그 다음에 저녁 모임 다 금지돼도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통의 발달입니다. 교통의 발달은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바이러스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교통이 발달 안 했으면 거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말을 타고 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뭐 거기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한국에 도착할 때 되면 병이 다 회복돼서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 도착하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 용이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러스 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것입니다. 영구동통증에 갇혀있던, 그다음에 빙하에 갇혀있던 그런 아주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다시 발현을 해서 인간에게 감염이 일으킬 경우 이것도 신종 바이러스랑 비슷한 성향이 되거든요.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입니다.
만성 감염에 의한 병원성 바이러스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약이 없으니까 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연치유에 관한 질문 중에 왜 식물 유래 항바이러스제가 동물 감염 바이러스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광범위 항바이러스제 주성분들은 식물 유래 성분입니다. 이 식물 유래 성분들은 어찌 보면 식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식물 스스로가 만들어낸 항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 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식물 유래 항바이러스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동물도 아니고 인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을 나눌 때 개, 문, 강, 속, 과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종에서도 제일 마지막 종에서도 이것들이 건너기 힘들어서 변이를 일어나야지만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 감염 바이러스가 식물의 감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식물 감염 바이러스가 동물의 감염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자기한테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항체, 즉 항바이러스제가 동물 감염 바이러스에 작용해서 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식물이 인간이 나중에 내가 만든 항체를 항바이러스제로 쓸 거야 하고 만들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데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 태초에 미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그 미생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태초에 그 미생물이 있었고 이 미생물은 식물과 동물로도 구분되지 않는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의 미생물들이 동물과 식물로 발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태초의 생명체, 미생물에 감염된 바이러스도 동물 감염 바이러스와 식물 감염 바이러스로 같이 발전을 해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 감염 바이러스와 동물 감염 바이러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태초의 미생물에 감염됐던 그런 태초 바이러스라는 공통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통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바이러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 봅시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그런 태초 바이러스 부분의 생명력을 억제하는, 생명활동으로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이는 식물 입장에서도 보면 그 바이러스가 태초로 갈수록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거기서부터 다시 발전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런 유리한 놈들이 바이러스의 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그러면 식물 감염 바이러스와 동물 감염 바이러스가 아직도 같은 공통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식물 유래 항바이러스제가 식물 감염 바이러스뿐 아니라 동물 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물 유래 항바이러스제가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될 것입니다. 이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는 단순하게 광범위 항바이러스가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인 경우에도 그런 원시 바이러스의 부분이 있을 테니까 신종 바이러스도 문제가 없이 억제를 할 것이고요. 식물 유래 항바이러스제가 동물, 특히 사람의 바이러스 질환에 듣는다면 이거는 세균의 페니실린과 같은 바이러스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광범위
항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광범위 항바이러스를 공부했으면 이번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많이 정리한 것들은 7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림프순환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림프순환이 면역력을 정상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면 림프순환이 안 되게 하는 건 운동 부족이고, 운동 부족은 즉 면역을 떨어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것이 사실은 물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물리적 스트레스는 특히나 찬 것과 매운 것입니다. 찬 것은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이고요. 매운 것은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에다가 한번 발라보시죠. 상처가 없는 손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르자마자 따갑고 조금 있으면 퉁퉁 부으려고 합니다. 즉 상처가 있을 때 매운 곳이 닿는다는 건 굉장히 염증을 악화시키고 증상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 밖에 있는 외부의 상처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몸 안에 염증이 있어도 똑같은 반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 것과 매운 것을 가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찬 것과 매운 것 먹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염증이 없고 건강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몸에 염증이 있고 건강하지 않다면 꼭 찬 것과 매운 것을 가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도 스트레스의 하나로 본다면 여러분들이요.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인데 정신적 스트레스 여러분들 많이 심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정말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 그리고 진짜 끼니가 없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야 되고 끼니가 없어 내가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하지만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 살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만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많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물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는 추위와 더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때 추위를 타게 되면 이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까 찬 것과 동일하게 온도적 스트레스입니다. 체온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고 이에 대한 설명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로입니다. 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알겠죠?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그 다음에 음주도 스트레스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담배 피우는 거 음주가 찬 것과 매운 것보다는 훨씬 저는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죠. 아니면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7가지 수칙은 아까 그것들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운동이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정상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을 정상화시키는데 운동이 제일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발로 기어다니는 호흡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찬 것과 매운 것이 안 좋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죠. 찬 것과 매운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내가 병이 잘 걸려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찬 것과 매운 것을 아주 철저하게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건강하고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찬 것과 매운 것은 꼭 피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중에서 체온 유지와 각탕법이 있습니다. 체온 유지는 어떻게 되냐? 몸을 아까처럼 환절기 때 옷을 적절하게 입는 것이고요. 손발을 데피면 손발만 데펴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데펴집니다. 그래서 온몸이 데펴져서 여러분들이 추위에 오싹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데펴주는 것입니다. 빈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단 관리를 해야 됩니다. 빈혈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저는 빈혈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선지가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지나 간들을 자주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먹다 보면 금방 또 빈혈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름철에는 어떻게 돼요? 나트륨 섭취와 수분 섭취. 그 다음에 단백질은 꾸준하게 적정량을 먹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체중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보단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잠을 못 자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또 감기 걸리기 쉽고 그럼 감기 걸리기 쉽다는 건 면역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방접종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후천 면역은 예방접종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 백신들 또 코로나 백신들을 꼭 맞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식품 7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열심히 먹어도 면역력이 되게 좋아지겠죠? 첫 번째가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시베리안 항생제라 해서 항생제 대용으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스웰리아입니다. 보스웰리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홈쇼핑을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홈쇼핑에 나올 것입니다. 관절염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웰리아가 관절염에 좋다는 것은 만성염증이 바이러스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억세되니까 관절염에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약제 먹는 유향이라 합니다. 유향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갖고 왔던 그런 약제입니다. 세 번째는 모략입니다. 모략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갖고 왔던 약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3가지 물질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을 키울 때 경제적인 것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은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되라고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과 모략은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좋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네 번째는 마누카 꿀입니다. 마누카 꿀은 그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그 꽃에서 채집하는 꿀인데요. 이 꿀은 이미 밝혀졌듯이 항바이러스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엔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은 자일리톨 껌, 자일리톨 치약 해서 주로 치약에 많이 쓰는데 자일리톨은 입안에 자라는 그런 충치균이나 아니면 치석균들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일리톨 자체가 또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입니다. 의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무입니다. 율무는 자 보십시오. 림프순환도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들 여러분들 감기로서 비타민 C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것들은 즉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것도 실제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좋은 그런 식품들을 갖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항생물질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바이러스 H1N1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타미플루와 비슷한 효과를 받았습니다. 또 감기를 자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항바이러스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댕기 바이러스, 요새도 동남아시아에서 뭐냐면 많이 모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할 때 문제가 되었던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과 폐렴桿균에 대해서도 항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천연물 광범위 항바이러스를 위한 기초 연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낼 수 있던 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약사 모임 밴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6,300여 명의 약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만여 건의 경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사례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데이터하는 작업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치유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할 것이고요. 그 결과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들로, 즉 여러분들이 자연치유력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들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